헬로 에브리원, 안녕하세요. 웰스트파인더 김석환입니다. 지금 전국은 아니고 이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눈이 정말 많이 내리고 있거든요. 특히 제가 사는 지역은 이틀 동안 거의 한 40cm 가까이 내려가지고요. 새벽에 출근할 때도 정말 힘들긴 했는데, 아무튼 눈 피해 없이 이 상황을 좀 즐기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피해 없이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만전을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11월이 이제 거의 끝나갔죠. 이제 그리고 올해 마지막 한 달 남은 12월을 들어서는 길목에서 우리가 어떤 점들을 봐야 할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 12월 첫째 주간은 뭐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수출과 관련한 데이터가 나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고용과 관련한 데이터들이 나올 예정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1일이 일요일이어서 아무튼 우리나라 수출은 공휴일이든 영업일이든 상관없이 매월 첫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수출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ISM 서비스 PMI 데이터가 나올 예정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에 ISM 서비스 PMI 데이터가 나옵니다. 지금 미국의 서비스업 경기가 정말 화끈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ISM 서비스 PMI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지 여부도 좀 저희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말씀드렸던 대로 역시 고용과 관련한 데이터들이 쭉쭉쭉 나온다. 역시 하이라이트는 6일날 발표될 고용 보고서가 되겠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의 일정에서 보면 오펙 플러스 장관 회의가 1일날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 어찌됐건 오펙 연합 국가들이 전체적으로는 200에서 220만 배럴 정도의 감산 조치를 지금 계속해서 취하고 있는데, 이게 연말에 이제 끝날 예정이긴 하거든요. 원래 이제 10월에 끝날 예정인데 이걸 2달 연장을 했고, 이걸 더 연장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논의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연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유가가 소폭이나마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은 만들어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이 하루에 135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사우디가 대략 한 900만 배럴 정도를 생산하고 있고, 러시아가 대략 한 950에서 9천만 배럴 사이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 두 국가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양을 미국이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의 원유의 공급은 상당히 충분한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죠? 유가가 지금 9월 초 이후에 뭐 전체적으로는 하방 압력이 좀 더 높게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추수감사절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 이어서 12월 2일에는 사이버 먼데이 또 할인 행사가 있을 예정이다라고 보면 되겠고, 이제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중간에 12월 중순에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각 지역별 경기 동향을 나타내는 베이지북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로 좀 살펴보시고 좀 더 뎁스 있게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일단 지난주에 비트코인 랠리가 과연 얼마까지 될까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거의 10만 달러 부분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9만 달러 초반까지 내려왔다가 간밤에는 5% 넘게 상승을 하면서 다시금 9만 7천 달러 이상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나스닥의 이 암호화폐, 뭐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나 이런 등등등 한 10여 가지 정도의 이 암호화폐를 종합한 지수가 있습니다. 나스닥 크립토 지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보면 연초 이후에 거의 114%나 상승을 했고요. 1년 전 대비로 보면 140% 넘게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보면 역시 이 상승폭이 상당히 가파른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시장에서는 단기 급등에 대한 기술적 부담이 분명히 좀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이렇게 좀 급등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는 추후에 이런 조정 압력들이 좀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증시 또는 이제 어떤 가격이 형성되는 모든 것들에서는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여력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이렇게 하락 또는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염두를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이 수급이잖아요. 돈이 있어야 된다. 유동성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지금 글로벌 M2라고 하는, 즉 광의통화라고 하는 유동성 지표와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 간의 상관관계를 한번 살펴보니까 대략 이 유동성이라고 하는 게 비트코인 가격에 한 10주 정도 선행하는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023년 9월 이후부터 쭉 한번 흐름을 보면 이제 상당히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지난 9월 이후에 보니까 지금 글로벌 유동성 자체가 이렇게
피크 아웃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말인즉슨 앞서 제가 지금 단기간에 좀 급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상승에 대한 부담이 좀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조정에 대한 압력이 높아질 수도 있다, 또는 차익 실현에 대한 니즈가 커질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런 지금 유동성 지표도 그런 것들을 하나로 알려줄 수 있는 지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뭐 어찌됐건 지금 내년 1월 20일 출범,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기 전까지는 주요 자산 중에서는 암호화폐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걸로 여전히 기대감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럽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1월 중순 이후에 나온 S&P 글로벌에서 나온 미국 각 주 국가들, 그리고 각 권역별 구매 관리자 지수, 즉 PMI 데이터를 한번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왼쪽이 제조업이고 오른쪽이 서비스업이거든요. 자, 그런데 제조업은 뭐 일단 전체적으로는 미국이든 유로존이든 동반해서 나쁜, 조금 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런데 미국은 소폭 이번 달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유로존은 다시금 둔화하는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를 한번 살펴보시면 미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유로존은 이렇게 꺾이는 모습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유로존 내 영국을 포함해서 국가별로 한번 살펴보면 지금 제조업은 전반적으로 같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뭐 독일이 워낙 안 좋았었는데 여기서 소폭 개선되는 모습을 좀 보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축 국면에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서비스업을 보면 아주 가파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가 지난 7월경에 있었던 올림픽 특수 효과가 끝난 이후에 아주 뭐 거의 번지점프 하듯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 이제 독일하고 프랑스 같은 경우가 유로존 내에서 가장 큰 경제 국가이기 때문에 이 두 국가의 서비스업의 부진 또는 이 심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유럽의 경기 하방 위험을 더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정치적인 부분도 저희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왼쪽이 독일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이 프랑스입니다.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신호등 연정이라고 해서, 왜 이게 신호등 연정이냐면 여러 정당들이 있잖아요. 여러 정당들이 있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 다수당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연립 여당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서로 간에 이제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위에 보시면 노란색, 빨간색, 녹색 이렇게 해서 이게 이 세 정당이 힘을 합쳤기 때문에 신호등 연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가장 왼쪽에 있는 게 자유민주당. 여기 보시면 FDP라고 해서 지지율이 거의 지금 바닥을 기고 있는 4%. 그리고 이제 중간에 현재 독일의 총리인 올라프 숄츠 총리이죠. 이게 사회민주당이죠. 사회민주당이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에 녹색이죠. 네, 그린입니다. 녹색당인데 지금 이 새 연정이 끝났습니다. 끝났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12월 중순경에 올라프 숄츠 총리에 대한 신임안을 투표할 예정이고요. 원래 내년 9월에 예정되어 있던 독일의 총선을 지금 내년 2월에 조기에 앞당겨서 할 예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 지지율 자체로 보면 지금 야당, 가장 최대 야당인 기민당, 기사당, 이제 기독민주당, 기독사회당이거든요. 이쪽이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12월에 신임안이 가결이 된다, 재신임안이 만약에 가결이 되지 않고 기각이 된다라고 하면 독일 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꽤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도 보면 프랑스도 지금 지난 상반기에 있었던 유럽 의회 선거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들이 많이 있었죠. 마크롱 대통령이 아무튼 정치적 승부수를 띄웠던 게 총선, 조기 총선이었죠. 이제 거기에서 극우 정당이 즉 국민전선이 상당히 선전을 했죠. 그러면서 프랑스 내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꽤 높아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은 예산안 때문에 좀 이슈가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됐건 지금 이 마린 르펜 극우정당 국민전선의 당수인 이분이 지금 여러 가지 요구안들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정부 불신임안에 대해서 추진하겠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좀 들리고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유로존 내, 특히 유로존 내 크레딧 리스크를 저희가 측정할 수 있는 게
프랑스와 독일의 10년 국채 수익률 스프레드를 가지고 저희가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거의 90bp 수준까지 올라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 2012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앞에 이제 높았을 때가 작년 이제 이번 상반기에 있었던 유럽의 선거 결과가 나온 이후에 방금 말씀드린 마크론 대통령이 조기 총선 승부수를 띄웠을 때 이렇게 좀 높아졌다가 조금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하더니 지금 시점에서는 또 다시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좀 유럽의 하방 위험이 좀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유로존 같은 경우가 좀 더 가파른 속도의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시장에서 가격을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내년 연말까지 만약에 각 국가의 또는 권역의 중앙은행이 어떤 금리 인하 또는 통화정책의 스탠스를 취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 보시다시피 지금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한 150bp 정도 인하를 할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이게 유로존 같은 경우는 내년 10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연말에 한 번 더 회의가 있을 예정이거든요.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앞으로 이제 회의를 이제 감안을 해봤을 때 상당히 가파른 속도로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반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미국입니다. 자, 미국을 보시면 원래 이제 9월 FOMC가 끝나고 난 이후에 시장에서는 대략 한 200bp 정도, 내년 연말까지 200bp 정도의 금리 인하를 예상을 했죠. 그렇다라고 하면 25bp씩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최대한 8번, 7, 8번 정도의 금리 인하 횟수를 예상을 했는데 지금은 어떻죠? 보시다시피 대략 한 70에서 80bp 정도 내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3번이에요, 3번. 3번에서 4번 정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12월 FOMC 회의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 8번과 이번 1번을 포함한 9번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거의 3번의 회의마다 한 번 정도 인하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번 12월 FOMC 회의에서 25bp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내년 1월과 3월에 있을 회의에서는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 꽤 높게 현재 시장에서는 전망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거기에 변수는 이따 뒤에서 말씀드릴 노동시장이 될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일단 우리나라도 보면 지금 3.25%에서 현재 촬영하고 있는 기준으로 보면 방금 25bp 인하를 했습니다. 원래 지금 시장에서는 상당히 높은 가능성으로 동결을 예상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3%로 인하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국은행이 한 게 뭐냐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2.2%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 이제 소비 진작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 중에서 그동안 정부가 계속해왔던 게 유류세 할인과 관련한 부분들이었는데 이것도 올해 연말에 일몰될 예정이었는데 이걸 내년 2월까지 연장하는 것도 발표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경기에 대한 우려를 이런 금리 스탠스라든지 또는 성장률과 관련한 이런 부분에서 좀 보면 우리도 역시 조금은 높아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경기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좀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미국 경기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강하고 그리고 미국 예외주의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방금 보신 대로 연준이 금리 인하를 더 늦게 하겠다라는,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시장의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게 하이어 포 롱거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여러 차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하이어 포 롱거가 오래될수록 좋다, 좋지 않다? 네, 좋지 않을 가능성이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고용시장에 대해서도 보면 지금 주간 단위로 나오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 새롭게 청구한 건수 같은 경우도 보면 계속해서 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2주 연속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건수 같은 경우에는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규로만 보면 상당히 데이터는 좋은 것 같은데 이것도 2주 연속으로 보면 이게 또 고용시장이 좋은 건가? 라고 물음표를 던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비롯해서 실업률이라든지 미국 내에서 발표된 다양한 고용시장과 관련한 데이터를 종합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캔자스시티 연에서 나온 노동시장 환경 지수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리긴 했는데 이 지표 자체로 보면 지금 21년 초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이게 역축이거든요. 낮은 수준까지 와 있다. 그러니까 추세적인 흐름은 노동시장이 좀 계속 둔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 실업률이 크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지만 일단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추세적인 움직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추세적인 움직임이, 그러니까 이 수치가 절대적으로 0 이상이냐 미만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시장의 추세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런데 현재 추세는 노동시장이 강해진다라기보다는 조금은 점진적으로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금리의 영향이 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는 물가의 영향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자, 이런 모든 데이터들, 그러니까 이 노동시장을 포함한 뭐 생산, 미국의 생산, 소득, 그리고 건설, 건축, 뭐 이런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하고 있는 게 미국 시카고 연에서 나오는 시카고 연방 국가 활동 지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어요. 5개월 연속. 실제 이번 달에도 보면 이 정도로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시장이 예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생각보다 좀 안 좋게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보시다시피 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고, 특히 이번 1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전 부분 하향 전환되는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전에는 한 두 달, 뭐 석 달 정도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이 있지만 5개월 연속은 처음이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보시다시피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용과 경기에 대한 둔화 압력이 조금씩은 커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연준 정책에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앞서 내년 연말까지 3번 정도밖에 예상을 안 한다고 했는데 이 횟수 자체가 더 늘어날 여지는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미국채 10년물이 4.3에서 4.4% 내외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이 레벨 자체가 더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 봤던 거는 미국의 고용이나 경기의 둔화 압력이 좀 커지고 있다고 하는 것. 하지만 지금 보고 있는 거는 미국의 4분기 실질 GDP 성장률 자체가 2.7% 여전히 견고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소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간밤에 발표가 됐거든요. 새롭게 업데이트가 됐는데 새롭게 업데이트된 데이터 중에 좀 유의미한 변화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뭐냐면 비거주 고정 투자예요. 이것들은 누가 하는 거냐면 기업들이 하는 겁니다. 기업들이 하는 그러니까 매출이나 생산 증대를 위한 여러 가지 이제 투자안들이죠. 자, 그런데 이 비거주 고정 투자가 이게 지금 4분기 GDP 성장률 추정치가 10월 말부터 새롭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지난번까지는 0.27%포인트의 상승 기여를 했었는데 지금은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의 투자 활동 자체가 상당히 제약적인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점은 좀 유의미하게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주에 고용과 관련한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미국의 경제 상황을 좀 들여다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점을 좀 눈여겨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각 월가의 주요 IB들이 내년 전망치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시다시피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틀 전에 새롭게 내놨는데 내년 연말 목표 주가 S&P 500 기준으로 7,000포인트를 냈고요. 지금 이제 6,000포인트니까 7,000포인트면 여기서 더 업사이드가 대략 한 12, 13% 정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하우스들에서 6,400 이상으로 다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유일하게 이제 BCA, 독립 리서치 회사인 BCA 같은 경우만 조금은 네거티브하게 시장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시장에서는 평균 목표 주가가 6,265포인트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현재 기준으로 보면 5% 정도의 업사이드가 있는 상황이다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은 낙관론이 상당히 높고요. 반면에 유로존은 약간 비관론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암호화폐 쪽과 유로존의 위협 요인이 뭐가 될까라고 본다라고 하면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글로벌 유동성이 감소하는 부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이런 수요도 분명히 있다, 또는 기술적인 부담도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위험이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내년 연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월가 내에서 가장 불리시하게 보고 있는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에는 7,000포인트를 제시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지금 앞서 보신 데이터에서 노동시장이라든지 경기가 약간 둔화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여전히 좀 상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불리시한 펀더멘털이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뭘 말씀드렸죠? 자, 연준의 하이어 포 롱거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하이어 포롱고를 계속 하고 있는 이유는 뭐죠? 결론적으로는 이 수요를 좀 더 둔화시켜서 이제 물가를 잡고자 하는 거죠. 물가에 대한 압력을 더 낮추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경제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좀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미국의 4분기 GDP는 상당히 견조하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저희가 당장 뭔가 속단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좀 나오는 데이터들을 확인을 하면서 팔로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내용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